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22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은 시군구 복지 담당 공무원 외에는 할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수급 희망자, 말하자면 보호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그 대상자와 친족, 관계인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 대상자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물론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공무원도 직권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이나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이 급여의 제공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원칙은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 직권, 병행주의라고 이렇게 암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 대상자나 친족이나 관계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틀린 거죠. 사회복지법인의 감사의 임기,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되는데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만약에 결혼이 있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감사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건 틀린 거지. 이것도 틀린 거지요.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대표는 해당 시설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는 운영위원회가 존재를 하는데 이론 강의 때는 설명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에는 시설의장, 당연히 시설 거주자 대표, 또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도 있습니다. 시설 거주자 대표도 있지만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도 있고 시설 종사자 대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 그리고 시설 종사자 대표, 또 시설 보호자 대표, 시설 거주자 대표,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무원, 그다음에 해당 시군구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후원자 대표나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대표도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도 운영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장 지역사회 보장교육의 수립 과정에는 의회 보고 절차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거죠. 반드시 시군구든 시도든 간에 반드시 지방의회에 보고를 함으로써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의적으로 300명을 초과할 수 원칙적으로 사회보호 300명을 초과할 수가 없는데 300명을 초과할 수 있는 걸로서는 노인복지시설에 있는데 노인주거복지시설 중에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 노인요양시설에는 300명을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 운영할 수 있고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감사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결혼이 있을 경우에는 2달, 2개월 이내에 보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은 반드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지금은 사회복지사업부의 사회복지위원회나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복수로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 위촉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법인 정관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반드시 명시돼야 되고 그곳에 바로 등기 신청을 하면서 설립을 하는 거거든요. 설립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에 장은 겸할 수 있습니다. 이사도 겸임금지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이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으나 나머지는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의 감사는 어떤 것도 겸할 수 없습니다. 시설의 장도 그리고 직원도 겸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이런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시설장은 겸할 수 있습니다. 이거 틀린 거고,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귀속한다. 법인은 목적의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당연히 사회복지법인, 지금 여기 법인할 때는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의 원칙은 비영리법인으로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익사업이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목적상 그 범위 안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인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외국인인 이사의 임기도 역시 3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내국은 따지지 않지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번에 단답같이 해서 재밌는 문제가 과거에 나와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 둬야 됩니다.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혼이 생겼을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합니다. 2개월, 7명, 2명, 2개월, 11명.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25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법령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일이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 군구 단위로 복지위원, 알게 된 거죠. 읍면동 단위로 명예직으로서 복지위원을 위촉해야 되는데, 복지위원의 임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나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들 중에 위촉을 해야 됩니다. 5분의 1이나 3분의 1 이내. 다음에 4번에 국가나 지단이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신고 의무가 없다. 당연하죠. 국가나 지단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단 외유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장은 상근이어야 합니다.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국가나 지단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나 지단 의회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단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위탁 계약 기간은 5년 이내라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국가나 지단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시설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당연하지요. 시설 운영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적에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역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가, 이건 틀린 거고 답은 3번이군요.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 대장을 시설에 같이 하던다. 반드시 후원금품 대장 등 이런 서술은 시설에 반드시 비치해야 됩니다. 시설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배유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렇죠? 손배유사의 책임보험 또는 사회복지사 공제회의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27번에 보시면 27번에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지역사회 보장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지역사회 복지교육 기존에 있던 내용들은 다 삭제가 됐지요. 다 삭제가 됐습니다. 여기 오면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지역사회 보장교육, 자, 거기에 보면은 수요 측정이나 목표, 또 그러면 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또 그러면 사회보장 분야별 추진 전략이나 연계협력 방안, 사회보장 전달체계 조직 운영,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재원 규모, 또 그런가 하면 통계 수집, 기타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 운영, 이건 반드시 들어있는 거죠. 다음에 지역사회보장의 수요 측정 및 목표 추진 전략 다 좋습니다. 수요 측정 및 목표 추진 전략,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 수집, 지역사회 서비스 실시 여부와 그 유형에 관한 지역사회 서비스 실시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또는 시도지사가 결정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으로 출제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제시를 한 겁니다.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28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지역사회 보장계획 다 우리가 노트 정리한 것처럼 지역사회 보장계획, 직전에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했던 것처럼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2007년에 1차가 수립 운영되어서 현재는 제3차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수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체가 되어서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시군구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시도와 같은 경우에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이 모든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반드시 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보고. 가보겠습니다. 시도지사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한다. 그렇습니다.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뭐 여기는 다 맞는 것이 되겠군요. 자, 여러분들 노트 정리한 거 찾아보시면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언급하라고 있고 법제론에서도 같이 또 언급을 했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다음에 29번도 역시 개정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령이라고 했지만 그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사회보장 급여법이라고 제가 줄인 그 법으로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수립 절차를 옳은 것은, 자, 굳이 문제를 보지 않더라도 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첫 번째 단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두 번째 단계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수립한 것을 가지고 세 번째 단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5개의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청취, 다음에 수립,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 시군구 의회에 보고, 그리고 시도지사에게 제출. 이 5개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해설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번에 보시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줄였습니다만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수립된 것이 아닌 거. 앞에서 우리가 27번에서 또 봤던 그 문제가 있는데 사회복지 전달체계 조직 운영이라든지 지역사회 보장 재원의 조달이라든지 또 수요 측정이나 수요의 목적이나 추진체계라든지 뭐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또 관리 방안, 그 말하면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사회 보장 수요 측정 목표 추진 전략, 지역사회 보장 지표의 설정 및 목표, 지역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여기 나오는 그 내용이 아니고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수 절차로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 복지의 매체 구성에 관한 내용, 지역사회 복지의 매체 구성에 관한 것은 법률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군요.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31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보호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호 대상자에 대한 보호 신청은 친족도 할 수 있다. 그렇죠? 보호 대상자,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보호 대상자, 친족, 관계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 분명히 들어가요. 법률에 나와 있지요. 시군구 복지 담당 공무원은 관할 지역 내 보호 대상자의 보호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보호 대상자의 보호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서비스 제공의 원칙은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분명히 문제에 사회복지사업법상 이렇게 나와 있죠.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권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의 실시 여부와 보호 유형을 결정한다. 그렇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보호 대상자별 보호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법조문은 읽어보지 않더라도 여기는 틀릴 수가 없는 거지요.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서비스 제공의 원칙은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용권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현물급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서비스 제공 방식은 현물급여라는 것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32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령상 다음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조직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의 개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사회복지사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국제사회복지사 단체와의 간체가 아니라 사회복지사 단체와의 교류 협력. 자, 이것은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가 되겠죠. 단답이 좋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을 살펴본 겁니다. 그 정도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빠져나갈 것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사회보험법의 첫 번째로 국민연금법을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 쭉 설명을 했는데, 정책론과 법제론을 국민연금은 같이 가져야 되겠지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무엇을 어떤 명목으로 제공하느냐, 급여 4가지, 그리고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느냐, 사업장 가입자와 기타 가입자의 보험료 제공 방식, 그리고 누가 받느냐, 국민연금공단 들리지 않겠고 보겠습니다. 국민연금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여금이란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사업장 가입자와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근로자가 내는 기여금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산으로 계산하는 데 비해서 나머지 지역가입자, 의무가입자, 의무개속가입자는 가입자가 맞아면 자영업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여금이라는 것은 기여금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기여금이라고, 여기나 것처럼 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이것을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란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평균 소득원액이란 매년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 전원의 기준 소득원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기준 소득원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소득원액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다. 자, 여기 4번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겠지요. 국민연금 급여의 산정 기준, 기준소득원액,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기준소득원액,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원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 기준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나 사무소를 말하 좋습니다. 특히 1번의 기여금과 부담금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34번에 보시면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모두 같이 할 요건으로 옳은 것은, 분할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였던 자가 가입기간 중에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청구할 수 있는 본인도 역시 60세가 넘어야 합니다. 배우자였던 자에게는 당연히 이혼했다는 건 당연한 거고, 배우자 후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이혼했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그리고 본인도 60세가 되었을 것, 그리고 소멸시효는 3년 이내에 청구할 것.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뭐 단답 딱딱딱딱 나가기 때문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35번에 보시면 국민연금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담금, 기여금, 부담금도 나왔군요. 기여금은 근로자 본인이 내는 부담하는 것이고, 부담금은 사업주가 부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소득원에게 4.5, 4.5%에서 기준소득액의 9%를 노사균등분담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담금입니다.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무 가입자, 의무 계속 가입자, 이거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무 계속 가입자, 인제가 나올 거예요. 의무 계속 가입자.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 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그렇죠? 뭐든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연금액은 지급 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으로 한다. 다 좋습니다. 이건 뭐야? 1번이군요. 부담금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이고, 사업장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기여금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36번에 보시면 국민연금 법령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국민연금 법령상 급여 어떤 경우에 사유적 위험으로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시함으로써 노령에 대하여 노령연금, 장애에 대하여 장애연금, 사망에 대하여 반환일시금, 반환이 아닌 유종연금, 또 기타 사유의 반환일시금,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설명하셔도 되겠지요. 그래서 급여의 종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종연금, 반환일시금, 상병보상연금은 산재보험급여 아니겠습니까? 37번에 보시면 국민연금 법령상 유족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족연금은 가입기간 1년 이내에 사망을 해도 유족연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사망해야 된다는 이런 단서는 있지만, 어쨌든 가입기간 1년 이내가 되어도 유족연금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망할 당시 그 사망한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 거지요.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부모는 제외된다. 아니죠. 우리가 보면 유족연금의 수급자 보면 유족연금의 수급자 이렇게 보면은 수급자에는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당연하죠. 사실혼도 인정됩니다. 생계를 같이 하던 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유족의 범위에서 부모에는 당연히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이 됩니다. 생계를 같이 장인장모를 모시고 살든지 아니면 시부모를 모시고 살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배우자의 부모 포함됩니다. 생계를 같이 하던, 만약에 시부모도 같이 모시고 있고 장인장모도 같이 모시고 있으면 뭐냐면 서로 두 내유가 서로의 배우자의 부모를 다 모시게 되면 그들 넷이 모두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꼭 20년 이상뿐만 아니라 1년 이내인 사람도 역시 해당이 됩니다. 1년 이내. 다음에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은 소멸된다. 그렇죠? 수급권 소멸에 대한 문제가 요즘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배우자로서 수급권자가 된 사람이 재혼한 경우, 또 그러면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경우,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자녀나 보면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연령 제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또는 장애 제한, 장애 등급 2급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수급권 소멸됩니다.
배우자로서 수급권을 갖게 된 사람이 재혼하게 되면 수급권은 박탈되고 그 수급권은 다음 순위인 자녀에게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로 넘어가겠다. 여기는 맞는 거군요.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정액을 지급한다. 우리는 영국처럼 균일약출, 균일금액 아닙니다. 소득비례약출 해서 당연히 소득비례의 정비례는 아니지만 사회적 적절성에 의해서 정비례는 아니지만 소득비례 급여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틀린 거죠. 정액은 영국에서 나옵니다. 1911년 국민보험법, 1942년 베버리지 모드 다 균일약출, 균일급여 아니겠습니까?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자에게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같이 여기에는 같이 지급을 합니다. 같이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금의 중복급여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답은 옳은 것은 수급권 소멸로서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으로 여러분들이 쭉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38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38번에 보면은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아까 우리가 사회보장 기본법 문제를 전에 다뤄봤을 적에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해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적용은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법의 사회보장협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협정, 이건 국민연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국민연금법을 가지고 살펴본 겁니다. 국민연금법을 가지고 본 거지요. 자, 다음 페이지 283페이지로 가서 보지. 이제는 국민건강보험법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1963년에 의료보험법으로 제정되고 1977년부터 시행이 조합주의로 시행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1999년에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뀌면서 2000년부터 시행된 것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되겠어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가 아닌 것은, 자, 이 문제를 듣까 말까 하다가 이런 문제도 나오니까 한번 읽어는 보고가 넘어가야 되니까,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것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평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별도의 기관으로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또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주된 업무로 맡는 단독기관입니다. 그 때문에 1번은 심평원입니다. 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관리, 보험료 부가징수, 보험급여 비용 지급, 건강보험 교육훈련 등등 다 안 얘기하기보다는 어쨌든 사실은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가지고 냈지만 사실은 심평원에 대해서 출제를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40번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관은, 자,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기관은 나중에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기관으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그리고 약사법에 의한 약국이나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또 그러면 지역보건법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등등, 이런 등등을 모두 요양기관이라 하고, 이걸 그대로 가되 의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료기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그리고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보건소 등등등은 의료급여법에서는 1차 의료급여기관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2차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의료급여기관, 의료기관. 3차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2차 의료기관. 이렇게 우리가 의료급여법에서 공부를 했던 거거든요. 때문에 여기는 같이 가지고 갑니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한 약국, 한기희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보건의료원. 답은 5번이 되겠군요. 4개 암기하고 가셔서 의료급여기관을 활용해야 됩니다. 41번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날로 오른 것은, 자, 건강보험 가입의 원칙이 뭐예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그러면 국유로 이주하게 되면 국유로 이주한 날 다음 날로 상실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사망한 날 다음 날로 상실됩니다. 그 다음에 국적을 이탈한 날 다음 날로 상실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옳은 것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그걸 뒤집어서 국외로 이주한 날 다음 날, 사망한 날 다음 날, 국적이 이탈된 날 다음 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적을 잃은 날 다음 날, 사망한 날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다음 날, 이렇게 돼. 답은 3번이 맞겠군요. 다음에 그 이후에 의료급여법에 의해 의료를 받게 된 날은 그날부터. 왜냐하면 받는 날은 그날부터.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이롭게 박탈되는 것은 그 다음 날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은 그날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혜택을 받는 그날부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의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상, 이건 따로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국외 여행지, 왜냐하면 적용 대상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국외 여행 중, 또는 국외에서 업무를 수행 중, 또는 군 복무 중, 또는 교도소 등의 수용시설 중, 이 4개의 경우에는 급여가 정지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국외 여행 중, 또 국외에서 업무를 수행 중, 이런 데 쭉 나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병역 의무 필 중, 그런가 하면 교도소 등의 수용시설 중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정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경우와 같은 것은 국민건강보험 자격의 상실 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43번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이유신청 및 심판 청구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권리구제에 관한 것은 크게 볼 적에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 3가지는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에 비해서 국민건강보험은 이유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이란 단어를 가지고 권리구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이유신청, 그리고 가운데가 심사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이란 단어를 가지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의 이유가 있을 때는 시도지사에 대해서, 시도지사의 처분의 이유가 있을 때는 시도지사의 처분의 이유가 있을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 이유신청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이유신청 2번의 이유신청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인데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에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유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분에 이유가 있는 요양기관이나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사평가원에 이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사평가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주로 요양기관이나 또는 건강보험공단이거든요. 그 때문에 그들은 주로 심평원에 이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 신청은 처분을 한 날로부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는 90일이네,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는 14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에 벗어나면 할 수 없습니다. 이유 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 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에 심판 청구를 한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것은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행정심판이 옛날에는 행정소송을 위한 필수 절차였지만 이제는 할 수도 안 할 수도,
해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건강보험 분쟁 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아도 바로 이의 신청하고 불복할 때 행정소송으로, 아니면 아예 이의 신청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행정소송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여러분 정책론에서 우리가 한번 다뤄본 것처럼 적어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어떤 급여를 제공하느냐 5개, 그리고 어떻게 보험료를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느냐 3가지, 국가지원금, 그리고 주된 재원으로 보험료, 그리고 본인 일부 부담금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보험료에서 특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소액 보험료가 있고 소득월액 보험료가 있다는 것도 같이 계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건강보험에서 있었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4번부터는 고용보험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자르고 고용보험법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